자, 325쪽에 7편 보시면 이 7편이 범위가 좀 넓어요. 이용, 관리, 개발, 마케팅 이렇게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내용은 아주 쉽습니다. 이 7편 전체에서 한 4개나 5개 정도를 사시면 되는데 1장에 거기 저 325페이지 펴봐. 이 목차에 1장에 이용론은 시험하고 별 관계 없어요. 이 10년 동안에 딱 한 문제 나왔으니까 올해도 뭐 별로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직주 분리하고 직주 접근, 도시스 프롤 그 정도에 대한 개념을 알아두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2장의 관리론은 한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4장의 마케팅도 한 문제라고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개발론이 이제 3장의 개발론이 2개나 3개 정도 예상을 하시고요. 개발론에 좀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 시험 포인트는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거는 다 득점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용론, 1장의 이용은 거의 뭐 시험하고 관계 없어요. 23회 때 한 번 나왔나? 최근에 10년 동안에 딱 한 번 나왔어요. 올해도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혹시 나오면 이제 직주 분리하고 직주 접근, 거기에 관한 내용을 좀 기억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부동산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최유효 이용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동성의 이용을 가진 사람에 의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요 최유효 이용은 감정평가에서 가장 중시되는 용어죠. 그지?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그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평가한다. 그래서 가격을 평가하는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최유효 이용 원칙이죠. 근데 이 용어 자체가 우리나라 감평규칙에 규정된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감정평가협회에 지금 최유용을 이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최고 최선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최고의 이용이 바로 최고의 이용이 그 토지에서 발생하는 장래 이익이 최고될수록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고, 근데 최선의 이용은 3대 측면에서 모두 어울리게 토지를 이용하는 거죠. 그 법률적 측면에서는 합법적으로 이용을 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합리적으로 이용을 하고, 또 기술적 측면에서는 물리적 채택 가능성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 그걸 최유효 이용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 개념 정도만 1번 지문을 한번 봐주시는 게 좋겠고요. 뭐 시험하고 크게 관계가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지문에 직주 분리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 그러니까 직장은 도심에 두고 주거지역을 외곽에 행사하는 거죠. 그리고 직주 분리의 결과 토지 이용이 보다 집약화되어 건물의 고층화 현상을 초래한다. 아닙니다. 이 건물이 고층화되는 것은 직주 접근의 결과 나타난 거지. 직주 분리가 아니고, 그지? 이 직주 분리하고 직주 접근은 원인하고 결과를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직장을 왜 도심에 두고 주거지역을 외곽에 행사할까요? 직장이 있는 도심에 주택을 마련하려니까 도심지에 땅값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건설업자가 집가 수준이 낮은 외곽 쪽에서 주택을 공급하니까 주택을 찾아서 외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겠죠. 도심의 높은 집가, 그리고 도심의 용지 부족, 땅이 없어요. 주택을 지을 땅이. 그리고 또 도심은 주거 환경으로서는 너무 환경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규제도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규제가 없는 외곽으로 이탈해 가지고 건설업자가 외곽 쪽에 주택을 공급하니까 외곽으로 주택을 마련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지. 또 도심지를 재개발하거나 재건축을 하고 있다. 그럼 재개발이나 재건축 기간 중에 당연히 주거공간을 상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죠. 또 가장 큰 직주분리를 양식하는 원인 중에 제일 큰 게 뭘까요? 교통의 발달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 포인트야. 교통이 발달해가지고 요즘은 외곽으로 이동하는데 별로 시간이 안 걸리잖아, 그지? 그래서 주거지역을 외곽 쪽에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과 주거지역을 분리했기 때문에 주간에 이제 도심을 보면 직장에 근무를 하니까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죠. 근데 퇴근 시간 이후에 야간에 도시를 보면 도심 한가운데가 텅 비어 있지. 외곽을 찾아서 다 이탈해 버리니까. 그게 바로 무슨 현상? 공동화 현상. 모양이 도넛처럼 생긴 거죠. 도넛 현상이라고요. 외곽 쪽에서 전부 잠자를 말하고 출퇴근을 하니까 외곽 지역이 침상 도시화 됩니다. 그러니까 외곽에 베더타운이 형성된다 그런 뜻이다. 그지? 이게 직주 분리의 결과 나타난 현상이고, 이제 직장과 주거지역을 분리했기 때문에
출퇴근을 하는데 너무나 힘이 들어. 출퇴근 시간 때문에 되면 교통 체증이 심해서 뭐 두세 시간 걸려서 도착하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과 주거지를 가까이 두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곽으로 나왔던 인구가 다시 도심으로 회귀에 들어온다. 그래서 회귀 현상이라는데 이 회귀 현상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뭘까요? 도심의 집가가 하락하거나 또 도심의 환경이 개선됐어요. 환경이 개선되거나 또 환경이 쾌적해졌단 말이야. 그리고 규제가 완화되거나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종료된다. 그러면 다시 도심으로 들어오겠죠. 그런 것들을 원인으로 도심으로 다시 회귀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겁니다. 교통체증. 그 교통체증은 직주 접근을 야기시키는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의 발달은 직주 분리를 야기시키는 원인이다.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이 시험에 나왔을 때 자주 틀리는 대목이고, 직주 접근의 결과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외곽으로 나왔던 인구가 도심으로 회귀에 들어오니까 도심의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인구가 갑자기 증가해버리지. 그 많은 인구를 수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파트를 10층 지을 걸 20층, 30층으로 올려야 돼. 그래서 주거용 건물이 고층화되는 거예요. 응? 건물 고층화. 이게 바로 직주 접근의 결과가 나타난 거고, 이 일환으로 도심의 낡은 주택을 철거해가지고 고급화시켜서 고급지대로 변모를 시키니까 종전에 거주하던 저소득층이 고속도로 대체가 되죠. 그러면서 도시가 다시 살아나는 듯한 생동감이 드는 현상이 나타나. 그게 뭐야? 도시 회춘화 현상입니다. 이 도시 회춘화 현상, 직주 접근의 결과 건물을 고층화시키는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게 회춘화 현상이에요. 이런 게 직주 접근의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직주 분리하고 접근은 결과하고 원인을 구분하는 게 초점이다. 그러니까 2번이 바로 틀렸다는 걸 알아야죠. 이 토지 이용이 집약화되어 건물이 고층화되고 주택이 30층, 40층으로 고층 건물이 올라가고 하는 게 이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니까 직주 접근의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4번 지문에 그게 도심의 주변 주거환경이 개선되거나 또 상대적으로 집가가 하락하거나 교통체증 이런 것이 바로 직주 접근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하고 결과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3번 지문에 개인들에 의한 무질서하고 비계획적인 개발로 인해 도시의 외연적 확산 현상을 스포롤이라 하는데, 이 스포롤이 그러니까 이 주로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스포롤이 도시 외곽 지역을 찔끔찔끔 파헤치는 난개발 현상입니다. 도시 중심부, 거기 3번 문제에 나와 있어요. 스포롤은 도시 중심부가 아니고 외곽에서 주로 발생하는 난개발인데, 이 외곽 지역에 집가 수준이 아주 낮은 곳을 공략해가지고 여기 찔끔 파헤쳐서 집 하나 짓고 저기 찔끔 파헤쳐서 공장 하나 짓고 하는 거죠. 이 외곽 지역을 찔끔찔끔 파헤치는 난개발이다. 그래서 이제 도시의 성장 개발 현상이 불규칙적이고 무질서하게 외곽을 해서 평면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 이걸 스포를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근데 스포를 발생한 지역 자체가 어디라? 외곽이니까 지가가 아주 낮은 지역을 공략하는 거죠. 그래서 3번 질문에 보면 스포롤 지대의 지가는 표준적 수준 이하. 표준 이하. 아주 지가 수준이 낮은 곳이 대상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나 좀 비중 있게 풀어보시고 나머지 문제들은 그냥 가볍게 이렇게 보시면서 그죠? 참고로 한번 풀어보시고 뒷장에 5번 문제 갑니다. 5번. 토지 이용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입지 잉여란 입지 조건이 양호하여 발생하는 특별한 이익이고 입지 잉여가 0이 되는 위치를 한계 입지라고 한다. 그렇죠? 입지 잉여. 입지가 위치니까 그죠? 잉여는 이익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위치가 양호해서 발생하는 이익 이런 뜻이죠. 위치, 입지 조건이 양호해서 생기는 이익이 바로 입지 잉여인데 입지 잉여는 100이 되기도 하고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0이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죠. 근데 입지가 0이 되는 곳을 한계 입지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지가 0이다 이 말은 위치 때문에 얻는 이익도 없고 손실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위치를 한계 입지라고 한다. 요 용어는 이제 알아두면 좋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입지 조건과 토지 이용 집약도가 동일한 경우에도 모든 입지 주택에 동일한 입지가 발생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모든 주택에 동일하게 생긴다. 틀렸지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위치가 양호하다 하고 위치가 똑같고요. 집약도도 동일하더라도 집약도가 뭐예요? 집약도는 토지의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크기. 그러니까 토지 면적에 노동이나 자본이 어느 정도 투입되느냐 이 비율을 집약도라고 하고요. 토지를 적게 이용하는데 자본의 투입량이 많아서 이제 토지를 조금만 이용하면서 자본을 많이 투입해서 건물을 고층화시켜. 그럼 자본의 투입량이 많아지죠.
그럼 집약도가 높아지고 이 집약도가 높은 이용을 집약적 이용이라 하잖아. 그지? 그래서 토지는 도심하고 외곽 중에 어디가 집약적으로 이용이 된다? 도심이 지가가 높기 때문에 이제 토지는 적게 활용하면서 자본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건물을 고착시켜가면서 이용하죠. 이 자본의 투입량이 많을수록 집약도가 높아지는데 집약도가 똑같고 또 위치도 똑같다고 해서 입지가 동일하게 생기지는 않아요. 누가 이용하느냐에 따라 그죠? 최유효 이용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이용하면 이익도 크게 발생하는 거고 또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집약도가 동일해도 1차 산업보다는 2차 산업을 이용할 때가 2차 산업보다는 3차 산업을 이용할 때가 이익이 더 크게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입지 조건만 동일하고 위치가 동일하고 뭐 집약도가 동일하다고 모든 주택에 똑같이 이익이 생길 수는 없죠. 그래서 뭐 2분의 2 틀렸다는 건 당연히 이건 상식적으로도 구분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요 집약도가 이제 토지에 투입되는 자본의 양이에요. 근데 집약도가 높은 이용을 집약적 이용, 집약도가 낮은 이용을 조방적이라 하죠. 그러니까 도심이 토지는 집약적으로 이용이 되고 외곽 지역이 지가가 싸니까 그지? 토지는 많이 이용하죠. 그리고 자본의 투입량은 적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집약도가 낮게 토지가 이용되는데 이 집약도가 낮은 이용을 조방적 이용을 하잖아. 그지? 그래서 토지는 필연적으로 도심이 집약적으로 이용되고 외곽이 조방적으로 이용이 된다. 요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를 이용할 때 이윤이 극대화되게 토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 겨우 이제 손익분기점이 충족되는 정도로 토지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윤이 극대화되는 이윤 극대화 집약도를 집약한계라고 하고 손익분기점이 충족되는 손익분기점 집약도를 조방한계라고 한다. 근데 이윤이 극대화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이윤 극대화 집약도를 집약한계. 그 다음에 총 수입과 총 비용이 일치해서 이 투입된 비용만큼 수입이 산출된다. 그럼 본전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손익분기점이 충족되는 손익분기점 집약도를 조방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3번하고 4번 지문에 그지? 3번에 최적의 조건 하에서도 겨우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집약도, 즉 가장 양호한 조건이라도 겨우 생산비를 감당하는 정도의 수익밖에 없다. 그 말이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한다는 거야. 이게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집약도를 조망한 게. 그리고 4번에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이윤 극대점, 이윤 극대화 집약도를 집약한계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요 용어 두 개 비교해 둡니다. 6번 문제로 가서 토지 이용 집약도란 토지의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 요 비율이 이제 집약도인데 토지의 투입량이 많을수록 집약도는 증가하기 마련이다. 토지의 투입량이 많으면 집약도가 낮아지지 봐라. 요 토지의 면적이 늘어날수록 분모가 클수록 집약도가 당연히 낮아지지 높아지는 게 아니고 그죠? 토지의 투입량이 적을수록 집약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분모의 토지의 면적이 분모가 가니까 분모가 적어져야 이 값이 커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토지의 양이 적을수록 집약도가 높아진다 그래야 되겠지. 그래서 1번 질문 틀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장과 주거지역이 멀리 떨어져 위치하는 현상을 주거분리라는 게 아니고 뭐? 직주분리, 직주분리. 직장은 도심에 두고 주거지역을 외곽에 행사하는 거. 이게 직주분리고 직주분리의 결과 발생하는 게 도심고동. 도심고동이 커진다 이 말이야. 그지? 출퇴근 시간대에 유동성 비율이 증가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출퇴근 시간대만 되면 도시가 북을 고동이 이게 북고자라 북고자 움직일 동자니까 북을 둥둥 치듯이 심장이 박동하듯 끓어 넘친다 이런 뜻입니다. 도심 고동.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대에 인구 집중 비율 이걸 이제 도심 고동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출근이나 퇴근 시간대만 되면 막 지하철도 인구가 밀집돼 가지고 뭐 내가 내리고 싶은 역이 아닌데도 밀려서 내리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도심 고동현상이야.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교통 체증으로 인해서 그죠?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도시가 심장이 박동하는 끓어 넘치는 이런 표현을 이제 도심 고동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직주 분리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출퇴근 시간대에 그 도심 고동 비율도 커지고 공동화 현상도 나타나고 또 외곽 지역에 베드타운이 형성되고 이런 게 이제 직주 분리의 결과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주거 분리는 주거 지역이 분리되어 형성되는 거죠. 어떻게 분리되는 거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거잖아. 일정한 경계를 두고. 네? 아이고, 내가 다스려야죠, 그죠? 여기가 고소득층 주거지. 화병이 나도 내가 나야지 뭐. 여러분들이야 뭐 속이 지금 견디고 있겠습니까? 문드러졌지 이미, 그지?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의 주거지역이 일정한 경계를 두고 분리되어 형성되는 이걸 이제 주거분리, 주거지역이 소득이 다른 게끼리 분리되는 걸 주거분리라고요. 이 주거분리의 결과 여가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그죠? 주거분리 결과 발생하는 게 여가 현상인데 이 주거분리가 바로 외부 효과 때문에 야기되는 거다. 정의 외부 효과는 추가하려고 하고 부의 효과는 차단하는 과정에서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거고 그 고소득 주거지역에서 이제 머릿속에 생각해라. 거기 책 아무리 쳐다봐도 안 나온다. 고개 들고 뒷골 땡긴다 괜히 고개 들고 설명 들으면서 답하시오. 고소득의 주거지역에서 주택 개량 비용이 가치 상승률을 초과하면 무슨 여가가? 고소득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가 현상은 뭐밖에 없노? 하향여가. 고소득이 저소득이 줘야 여가가 되는 거잖아요. 고소득에게 주택을 주는 거는 여가가 아니라 해도 소득이 다른 계층끼리 주택을 순환해야 돼. 그럼 고소득은 저소득이 줘야 여가가 되죠. 그럼 고소득에서 발생하는 거는 하향여가밖에 없는 거지. 하향여가. 상향여가는 고소득 지역에서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고소득층 지역에서 요 고소득층 지역 여기서는 상향여가가 아니고 무슨 여가가? 하향여가만 나타나. 언제? 수선 비용이 주택 개량 비용 수선 비용이 가치 상승보다 커야지. 그럼 수선 안 하고 새집 사서 이사 가면서 저소득에 임대를 통해서 물려주니까 하향여가 발생하잖아요. 그다음에 저소득 주거지역에서는 무슨 여가만? 상향여가만 나타나지. 이거는 저소득에 주는 거는 여가가 아니니까. 그럼 저소득이 고소득에 순환을 시켜야 여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향여가 아니야, 그지? 언제? 수선 비용보다 가치 상승률이 더 크다면 주택을 계속 개보수하고 고급화시켜. 그래서 고속기 순환을 받아서 상향이 나타나냐, 그죠? 요 구분하고 있어야죠. 이제 주거분리에서는.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에 조방관계는 토지용 집약도의 하한선이죠. 집약관계가 토지용 집약도의 상한선, 조방관계가 손익분기점 집약도의 하한선인데 이윤극대점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손익분기점입니다. 이윤극대점을 집약관계, 손익분기점을 조방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집약관계는 집약도의 상한선이죠. 그리고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경우가 아니고 한개 수익과 한개 비용. 이 한개 수익과 한개 비용이 일치하는 집약도가 집약관계. 총수익하고 총비용이 일치해서 손익분기점이 충돌하는 집약도를 조방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뀌면 안 됩니다. 물론 뭐 시험에 이게 자주 등장하는 내용은 아닌데 나중에 이제 9월 달에 그 실전 동행 모의고사에서 제가 그림으로 이걸 그려가지고 문제를 한번 내볼 테니까 알아둬야. 자, 여기가 지금 순이익이 0이라고 가정하자. 순이익이 0. 그럼 순이익이 0이라는 게 뭐야 이게? 이게 손익분기점이라는 뜻이죠. 그지? 그럼 여기든 이게 뭐죠? 여기가 바로 조방관계라. 조방관계. 총수입하고 총비용이 일치해서 순이익이 0이 되면서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죠. 요 지점이 바로 조방관계입니다. 조방관계. 그럼 여기하고 여기는 총수입하고 총비용이 일치한다 그래야 되겠지. 근데 요 지점이 뭐고?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지점이네. 그럼 여기가 이윤극대점이죠. 여기가 뭐죠? 집약한계점이죠. 그죠? 여기가 집약한계점이고 여기서는 한개 수입하고 한개 비용이 일치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걸 그림으로 지금 표시한 거잖아. 그림으로.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수익이 점점 증가해 가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수익 최정 구간이라. 근데 수익이 극대화되면 더 이상 수익은 증가할 수가 없지. 여기서부터는 수익이 점차 감소하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수익 체감 구간이 되겠죠. 수익이 점점 증가하다가 감소해 가는 걸 수익 최정 체감 법칙이라 하잖아.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가격 원칙에서 수익 최정 체감 법칙이 추가 투자 판정 기준이 되는데 여기가 수익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니까 이 이상부터는 무조건 신규 투자를 할 수가 없어. 수익이 감소해 가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요 한 개의 수입하고 한 개의 비용을 고려해서 이 비용보다 한 개 수입이 더 크면 추가 투자를 하게 되는 거야. 요 지점 이후부터요.
그걸 고라는 원칙이 수익 최종 체감 원칙이잖아요. 이 수익 최종 체감 원칙은 추가 투자 판정 기준이 되는 원칙이다. 이 가격 이론에서 다 연관이 있는 거야. 이? 문제를 나중에 한 문제로 그림을 통해서 내 보여줄 테니까 이 조건을 일단 기억해 둬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에 6번에 5번 생산 요소의 공급 곡선이 비탄력일수록 경제지대는 커지고 전용 수입은 작아진다. 그렇습니다. 자, 생산 요소의 총 수입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데요? 묻는 내가 바보구나. 경제지대하고 전용 수입으로 구성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총수입이 이제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으로 구성되니까 경제지대는 당연히 총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뺀 값이 되겠지. 생산 요소의 총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차감하고 남는 대가가 경제지대인데 이 경제지대가 왜 생기대요? 생산 요소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경제지대를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야? 지대 이론도 거의 3편에서 뭐 시장론에서 지대 이론 나오니까 지금 7편 하는데 뭐 저번 주에 했던 6편의 금융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5편의 투자론이나 3편의 시장론이 지금까지 기억이 나겠나마는, 그제? 그죠? 근데 좀 기억나는 것도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지대론에서 지대 6개 지대 구분했잖아, 그죠? 제일 중요한 건 리카도의 자역지대, 두 번째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티넨의 위치지대, 그 다음에 아론소의 입찰지대, 마샬의 준지대, 파레토의 경제지대, 이 6개 지대를 구분하셔야 된다니까. 무조건 내가 지대 이론에서 한 문제가 안 나오면 다 합격시켜 드릴게요. 무조건. 10년간 10문제가 나오는데 1년에 2문제씩 나올 때도 있는데 그게 시험에 안 나옵니까? 무조건 나오죠. 근데 이 파레토의 경제지대는 바로 생산 요소를,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공급이 어떻다? 비탄력.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토지에서 어떻게 영구적으로 한 번만 생기는 게 아니라 토지는 소모가 안 되니까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경제지대라는 말. 그러니까 총수입은 항상 경제지대하고 전용수입 두 개로 구성이 된 겁니다. 근데 공급이 완전 탄력이라. 이 완전 탄력이면 공급이 무궁무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수입이 생기겠죠. 이 가격하고 수요량을 곱한 게 총수입이잖아, 그죠? 그럼 이게 총수입인데 이 공급이 지금 완전 탄력이다. 그럼 요 총수입이 전부 뭐로 구성되는 거야? 총수입은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다니까. 경제지대하고 전용수입 두 가지로. 근데 이때는 전용수입이 100이 되고 경제지대가 0이라고.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경제지대는. 근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죠. 그럼 토지에 대한 수요가 있어요. 그럼 수요량하고 요 가격을 곱한 게 수입이니까 요게 이제 총수입이 되겠죠. 그죠? 이게 총수입인데 이 총수입은 전부 뭐로? 경제지대로 구성이 되지. 그러니까 공급이 완전 비탄이다. 그러면 경제지대가 이때는 100이 되고 전용수입은 0이 되는 거잖아요. 0. 그게 경제지대는 공급이 안 되면 할수록 바로 공급이 비탄력이기 때문에 토지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이 경제지대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이면 당연히 경제지대가 커지죠. 그리고 전용수입이 총수입 중 전용수입이 작아지는 거죠. 그지? 공급이 탄력될수록 경제지대는 작아지고 전용수입이 커지게 되겠고. 그지? 오케이? 그래서 공급이 안 될수록 크게 생기는 대가가 경제지대입니다. 요 지금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토지 이용할 때에서는 좀 알아두는 게 좋고 나머지 뭐 7, 8, 9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쭉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 크게 요 일정은 여러분이 심려 있게 공부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자 이제 2장부터가 요 시험 범위인데 관리는 한 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한 문제인데 관리는 어떻게 관리를 구분하는 데가 시험 포인트라. 관리를 영역별로 나눌 수도 있고 내용별로 나눌 수도 있고 주체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관리를 영역별로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누죠? 시설관리, 그리고 자산관리,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이렇게 나눠요. 여기서 초점은 시설관리에 어떤 게 있느냐, 자산관리에 어떤 게 있느냐 이걸 구분한 거예요. 건물 및 임대차까지 어떤 게 있는가는 몰라도 상관없어. 자, 요거는 이제 30비 때 출제가 됐거든요. 자산관리에 해당하는 걸 사례를 이렇게요. 부동산을 매입하고 매각하는 거,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 리스크 관리,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투자, 리모델에 대한 의사결정 이런 것들은 다 자금을 투입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활동들이죠. 자금을 투입해서 부의 극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자금 투입 활동은 모두 자산관리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관리는 말 그대로 설비물을 관리하는 거지, 그지? 설비의 운전 보수, 에너지 관리, 방분 관리, 방제 관리라든가 청소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시설 관리인데, 요 자산 관리에 해당하는 사례를 박스에 딱 넣고 어디에 해당하느냐, 여기 자산 관리다. 여기 한 문제로 재작년에 나왔어요. 그럼 올해 나올 확률 적습니다. 그 영업에 관련은 보통 3, 4년에 한 번 정도 이제 나와요. 재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지문으로 나오면 지문으로 한 개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올해는 내용별 관리나 추천을 관리해서 나올 건데 예상컨대는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자, 관리를 내용별로 나누면 3대 측면에서 기술적 관리와 경제적 관리와 법률적 관리로 나누죠. 여기 이제 내용별 분류야. 요 기술적 관리를 다른 말로 유지 관리라고도 합니다. 들으나 봤나 모르겠다. 그리고 여기에 네 가지 활동이 있어요. 뭐가 있대요? 위생관리, 설비관리, 보안관리, 보전관리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기술적 관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 관리는 수익성을 관리하는 활동, 자금을 투입해서 수익성을 관리하는 자산관리 영역이 경제적 관리죠. 어떤 게 있어요? 수익과 지출을 관리한다. 수지관리, 또 회계관리라든가 예산관리라든가 손익분기점 관리라든가,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요 인력 관리가 경제적 관리에 해당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법률적 관리를 다른 말로 뭐라 하지요? 보존 관리라고 합니다. 보전 관리는 기술적 관리에 포함이 되는 거고, 보존 관리는 법률적 관리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법률적 관리는 보존 관리에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조정하는 권리관계 관리나 계약 관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률적 관리에 해당한다. 이게 이제 또 중요 포인트야. 계약 관리는 법률적 관리고 인력 관리는 경제적 관리입니다. 요 3대 측면에서 관리를 구분하는 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은 이제 추첨을 관리해서 나오지 싶은데, 추첨을 관리는 관리를 3방식에 따라서 나누는 거죠.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게 뭐고, 자가관리, 그죠? 또는 직접 관리죠. 그리고 주택관리사 같은 전문가에게 수주를 주고 외부인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게 뭐고, 위탁관리, 또는 이걸 간접관리, 또는 외주관리라고도 합니다. 외부인에게 수주를 주니까, 이제. 그리고 자가관리하고 위탁관리를 합친 관리가 혼합관리라. 그지? 이렇게 관리는 주체에 따라서 3방식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초점은 자가관리하고 위탁관리의 장단점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 포인트라. 자가관리, 내가 내 물건 직접 관리하잖아요. 장점 뭐 있노? 기밀 유지가 뛰어나다. 그죠? 또 보안관리가 양호하다. 뭐 그 정도는 쉽죠. 그리고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각 부분의 종합관리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소유자가 강한 지휘 통제력을 발휘한다. 소유자의 강한 지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지가 직접 관리하니까. 이런 것도 또 입주자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장점이고, 다만 단점은 업무가 타성에 빠지기 쉽다. 내 물건 내가 관리하니까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서 업무가 타성에 빠지기 쉬운 거죠. 이게 단점이고,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자가관리의 장점은 전부 위탁관리의 단점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날 수가 없어. 그지? 보안관리가 허술하고 기밀유지가 어렵다. 그죠? 다만 이제 전문가에게 맡겼으니까 소유자는 자기 일만 하면 되죠. 그럼 소유자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위탁관리의 장점이 되겠죠. 혼합관리는 자가관리하고 위탁관리를 합친 방식이니까 누구 책임인지를 밝힐 수가 없어. 그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자,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거의 딱 정해져 있습니다요. 이런 것들 이제 특히 자가관리에서 시험을 자주 냅니다. 이 자가관리의 장단점, 이걸 가지고 답을 많이 요구합니다. 작년에는 임대료 지불 방법에서 작년에 문제를 냈는데, 죠? 지금 2년 연속 문제를 냈죠. 하루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법은 조임대차, 그다음에 순임대차, 비율임대차가 있어요. 조임대차, 조하고 같은 말이 뭐야? 총, 모든 이 말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임차인이 모든 임대료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방법. 그러니까 경비까지를 합쳐가지고 그냥 모든 임대료를 다 주는 거야. 그지?
그게 조임대차고 이건 주로 주거용에서 널리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수임대차는 어차피 임대료를 지불하도 경비는 지출을 해야 되니까 내 주머니에 안 들어와. 임대인 주머니에. 그래서 경비를 빼고 경비를 제외한 순수하게 임대인 주머니에 기속되는 순수한 임대료만 지불한다. 순수한 임대료만 지불한다. 그래서 이게 수임대차죠. 경비는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합의하에 나눠냅니다. 경비를 뺀 순수한 임대료만 지불하는 방법이고 공업용 부동산에서 널리 적용되는 게 수임대차라. 수임대차도 1차, 2차, 3차 세 가지가 있어. 가장 널리 활용되는 거는 3차 수임대차가 가장 널리 적용된다. 요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비율임대차는 최소 기본 임대료를 체크해놓고 이 기본 임대료는 매출 이익가는 무조건 주는 임대료죠. 근데 기본 임대료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임대료가 있어. 그래? 요 추가 임대료는 매출의 일정 비율만큼을 추가로 이제 체크해서 지불하는 거죠. 주로 이거는 어디에? 상업용, 매장용 부동산에서 널리 적용되는 방식이 바로 비율 임대차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요 비율 임대차에서 지불하는 임대료를 계산한 문제가 그죠? 계산 문제로 두 번이나 등장했는데 다시 나올 건 아닙니다. 나온다면 올해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거는 재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지문으로 한 개 정도 나올 수 있어. 요것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지문으로 한 개가 나오고 여기서 답을 요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구분한다가 시험 포인트지. 최근에 요 비율 임대차에서 임대료 계산 문제가 두 번 나왔지만 그죠? 다시 나올 문제 아니에요. 이런 거 내면 안 되는 거지 시험에.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문제 보자. 1번, 2번 어려운 거 없다. 쭉 풀어보시고. 3번 별 그려야 된다. 별. 이런 게 이제 중요한 문제라 3번이. 이게 이제 관리를 총체적으로 해갖고 한 문제를 만들어낸 거죠.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고 그 4번 문제가 그죠? 포트폴리오 관리라든가 투자 위험 관리나 재개발 재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바로 영역별 관리 중에서도 자산 관리 영역입니다. 요게 이제 재작년에는 여기 한 문제로 나온 거죠. 자산 관리가. 그 다음에 또 이 자산 관리는 간혹 가다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시설 관리하고 자산 관리, 요 영역별 관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를 가지고 그냥 한 문제로 내는 게 많습니다. 지금 많이 나와 있죠. 요게 한 문제로 그냥 요 사례를 넣고 어디에 해당하느냐 시설 관리. 뭐 이렇게 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근데 올해는 요거 나올 확률은 없고, 그러니까 4번, 5번, 6번 쭉 풀어보시면 돼. 3번, 중요한 문제라 3번은.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기술적 관리의 내용으로는 위생관리, 회계관리, 설비관리, 보안관리가 있다 그러는데 위생관리, 설비관리, 보안관리, 회계관리 자리에 보전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보전관리 그게 들어가야 되고 회계관리는 경제적 관리에 해당하는 거죠. 경제적 관리에 여기 보면 수지관리나 회계관리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이거 구분해야 돼. 3대 측면의 관리를. 이번에 위탁관리 방식은 자가관리 방식에 비해 기밀 유지에 유리한 반면 기밀 유지에 유리하면 이거는 자가관리죠. 그러니까 자가관리는 위탁관리에 비해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자가관리가 위탁관리에 비해서 기밀 유지에 유리한데 근데 관리의 전문성이 떨어져. 왜? 소유자가 비전문가 아닙니까? 소유자 관리하는 거니까. 그지? 그리고 불필요한 관리 비용의 지출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왜? 어디들을 관리해야 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불필요한 인력도 늘어나고 오히려 관리비가 증가하는 단점이 생깁니다. 그게 자가관리의 단점이겠죠. 그러니까 2번은 위탁관리하고 자가관리 위치를 바꿔야 되겠고 3번에 기술적 관리를 협의회 관리 또는 유지관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네 가지 활동이 있었어요. 위생관리, 설비관리, 보안관리, 보전관리 네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기술적 관리를 유지관리라고 하는데 이 유지관리가 기술적 관리인데 유지활동이 세 가지가 있어요. 대응적 유지활동, 뭐 일상적 유지활동, 예방적 유지활동 세 가지가 있다. 유지활동이.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유지활동은 예방적 유지활동, 일상적 유지활동, 그리고 대응적 유지활동이 있어요. 요 예방적 유지활동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거죠. 그게 예방적 유지활동이라. 그 다음에 늘 그냥 하는 유지활동이 일상적 유지활동이고 말 그대로 문제가 생기면 생긴 문제를 뜯어서 고치는 게 대응적 유지활동이라.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요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야.
문제를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래서 대응적 유지활동이 아니고 예방적 유지활동이 가장 중요한 유지활동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생긴 뒤에 문제를 뜯어 고치는 거는 사후 약방문이라고 하는 거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기게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항상.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제적 관리는 부동산에 발생하는 순이익이 합리로 산출되도록 노력하는 행위죠. 그리고 계약 관리는 경제적 관리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계약 관리는 법률적 관리에 해당합니다. 요거 이제 요 계약 관리는 법률적 관리고 그다음에 인력 관리는 경제적 관리에 해당한다. 요거 이제 구분하고 계셔야 돼요. 또 자주 등장해 이것도. 그다음에 5번에 토지에 대한 경계 확인 및 청량행위는 기술자가 하는 거야. 그 청량은. 그러니까 이건 토지의 관리 중에서도 기술적 관리에 해당하죠. 그리고 토지의 지목 변경은 법률적인 하자 유무를 제거하거나 이용 방식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적 관리죠. 지목 변경이라든가 소유권의 하자 제거, 이런 것들이 법률적 관리고, 그다음에 토지에서 경제적 관리는 토지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것, 토지를 테니스 코트장으로 임대를 한다든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 그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것들이 토지의 경제적 관리에 해당하는데, 다른 거 기각할 거 없어요. 이 3대 측면의 관리는 건물의 관리를 내는 거지 토지의 관리 안 나옵니다. 10년에 한 번 정도 지문에 나온대요. 뭘 기하냐. 자, 토지에서 우리가 경계를 확인해서 여기까지가 갑당이고 여기까지가 을당인지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청량을 해야 되죠. 청량, 경계 청량이라든가. 또 내 토지에 경사가 있어. 경사가 있으면 안 무너지게 뭘 쌓아야 돼? 옹벽을 설치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토지의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여기가 내 토지인데, 그제? 사람들이 내 땅의 일부를 계속 받고 지나가. 그럼 거기가 뭐가 돼? 길이 생겨버린단 말이야, 길이. 그러면 그걸 도로로 인정을 해줘야죠. 사도로 인정을 해줘요, 사도로. 그러면 그 땅만큼 내가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땅을 받고 못 지나게 새끼줄을 쏘고 이렇게 표시를 해갖고 돌아가세요. 이렇게 표시한다든가. 이게 이제 사도를 방지하는 거죠. 이런 게 토지의 관리 중에 기술적 관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관리는 딴 거 알 거 없어요. 토지에서 기술적 관리에 해당하는 거. 요 사례를 몇 개 알아두는 거야. 요거 외에는 나올 거 없어. 자, 이게 경계 청량. 그 다음에 토지의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하는 거. 그리고 토지에서 사도를 방지하는 거. 내 땅에 길이 나면 안 된단 말이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토지의 관리 중 기술적 관리 영역에 해당한다. 법률적 관리나 경제적 관리는 나올 게 없어요. 혹시 나오면 이런 게 이제 지문으로 한 개 정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관리랑. 그래서 요 사례를 좀 익혀 두는 게 좋아요. 5번은 옳은 지문이죠. 3번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 4, 5, 6번은 이제 영역별 관리니까 여러분이 사례만 기억하면 되고요. 뒷장에 7번 갑니다. 7번에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부동산의 법률 관리는 부동산 자산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자산 부채의 재무적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법률 관리가 아니죠. 자산 부채의 재무적 효율성을 최적화한다. 이 말이 뭐야? 자산 규모를, 부채 규모를 줄이면서 자산을 늘려갈수록 관리가, 자금 관리가 효율적으로 변해가겠죠. 자본하고 지분이 같은 말이라. 지분, 내 돈 아닙니까? 그지? 이게 자본이라. 이거하고 이제 부채를 합친 게 뭐야? 이게 자산이란 말이야, 자산. 그러니까 부채를 줄이면서 지분을 늘려가면 자산에서 내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관리가 효율적으로 변해가는 거죠. 재무 관리가 아주 양호하게 변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자산 관리죠. 자금을 관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 자산 관리에 해당한다. 그래도 영역별 관리에서는. 영역별 관리에 자산 관리는 내용별 관리에서는 경제적 관리라. 자산 관리나 경제적 관리는 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내용별 관리에서 기술적 관리는요. 유지 관리, 기술 관리는 영역별 관리에서는 시설 관리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아셨어요? 자산 관리하고 경제적 관리가 같고, 시설 관리가 설비물을 관리하는 것들, 이런 게 기술 관리라. 내용별 관리에서는 이렇게 요 두 개가 같고 요 두 개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1번은 법률 관리는 될 수가 없고 자산 관리라고 하거나 경제적 관리에 해당 그래야 됩니다. 자산 관리 또는 경제적 관리 그래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관리, 요거 잘 봐놔라. 이번 주 모의고사 나와있다 안 되는 미리 얘기해 둔다. 하여튼 다 가르치고 이러면 안 되는. 요것도 지문으로 한 개 냈죠. 실제 답은 이제 여기 없어요. 또 답은 또 딴 데 있어.
다른 데 답이 있죠. 다른 데. 자, 그다음에 2번에 부동산 관리에서 유지란 외부적 관리가 아니고 내 손으로 내가 관리해야 뭐 이 유지라는 게 이제 계속 똑같은 상태를 유지시키게 한다 이런 유지한다 이런 말 들어봤지? 그 지금 상태가 계속된다는 뜻이라. 근데 이거는 관리는 그죠? 내가 가진 부동산을 내 손 안에서 내가 뭘 해야 관리가 되는 거지. 내 손을 떠나면 그건 관리가 아닌 거야. 그거는 이제 관리는 내가 취득한 부동산을 그지? 내가 부동산을 취득해가지고 취득한 부동산을 뭐 해야 되느냐? 보존하고 그리고 이용하고 개량해야 돼. 여기까지가 관리예요, 관리.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처분해버리죠. 그럼 이건 뭐냐? 내 수준을 떠났잖아요. 그럼 이건 관리가 될 수가 없지. 내 수준을 떠나니까 내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뭔가 뭐 이용도 하고 뭐 뜯어 고치기도 하고 그죠? 개량하는 이런 일을 관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적 관리가 아니고 내부적 관리고 그다음에 또 부동산의 외형이나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양호한 상태를 지속시키면 그것도 관리가 아니야. 외형이나 형태가 변화되면 개발입니다. 개발. 이거는 개발의 영역으로 포함되고 외형이나 형태가 변화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성질을 유지하면서 그죠? 원래 성질이 변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형이나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호한 상태가 지속돼야 그게 유지가 되는 거지. 원래 외형이나 형태가 변화되면 이게 이제 뭐냐?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이거든. 이런 걸 이제 개발이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개발을 가면 나오겠지만 우리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하는 법률에서 개발을 어떻게 규정해놓고 있는가? 개발이란 토지를 조성하는 것, 그다음에 조성한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 또 조성한 토지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 그리고 또 설치된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것, 용도 변경하는 것, 리모델링하는 행위 여기까지를 개발업에서 개발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외형이나 형태가 변화되면 뭐야? 대수선이나 리모델링을 했다 이 말이라. 그럼 이게 바로 개발이지 관리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관리는 외형이나 형태가 변화되면 안 됩니다. 내부적인 관리 아니고 외형이나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바로 유지 행위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건물 관리의 경우 생애 주기 비용 분석을 통해서 생애 주기 비용 분석을 통해 초기 투자비와 관리 유지비 이런 비율을 조절하면서 보유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총 비용을 관리할 수 있겠죠. 이거는 전혀 하자가 없는 지문이네. 자, 건물도 주기가 있죠. 건물도 생애 주기라는 게 있잖아, 그지? 지어서 철거할 때까지는 일정한 가진 것으로 변하죠. 자, 건물을 짓기 전에 지금 토지만 확보하고 있다. 이게 무슨 단계? 정개발 단계 또는 신축 전 단계라 한단 말이야. 신축 전이니까 이 상태에서 신축 건물이 딱 완성됐다. 이게 뭐라? 신축 단계. 그 이 신축 단계에서 임차인이 확보가 되고 그죠? 임차인이 다 입주가 끝나면서 임대료가 차질 없이 그쯤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단계를 안정 단계. 그리고 요 시기를 지나면 이제 건물이 노화되고 수선비가 점점 증가하고 부식이 발생해가지고 오히려 지출을 해서는 안 되고 지출을 안 하고 그냥 새로운 빌딩을 지어볼까 계획을 검토하는 단계가 노후 단계. 그리고 이제 전혀 쓸모없는 단계로 그냥 갖다 버리는 단계. 그게 완전 폐물 단계. 이렇게 변해가잖아요. 근데 요 시기에서 이제 안정 단계가 가장 오랜 기간 지속이 되면서 요때 뭐 해야 돼? 건물을 개조하거나 수선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비용을 효과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시기가 안정 단계란 말이에요. 요 시기에 이제 비용을 지출하고 건물의 수명도 연장하고 하죠. 그런 걸 지금 뜻하는 지문이라 그렇게 해서 요 생애 주기 기간 중에 그죠? 비용과 수익과 비용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수명도 연장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4번하고 5번은 서로 바뀌지. 4번에 시장 및 지역 경기 분석이라든가 경쟁 요인 및 수요 분석 이런 것은 자산 관리 영역이고 경제 관리 영역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근데 5번에 건물의 설비라든가 기계 운영 및 보수, 유지 관리 이런 것은 설비물을 관리하는 거니까 시설 관리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4번, 5번이 서로 바뀌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8, 9번은 다 뭐 중복적인 문제들이고요. 10번에 봐봐. 요렇게 이제 그 자가 관리하고 위탁 관리, 혼합 관리도 이렇게 한 문제로 이렇게 탁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지문에 소유자의 의사 능력과 지위 통제력이 발휘된다. 이 지문 딱 한 개만 가지고도 이게 자가 관리하는 걸 알겠죠? 소유가 직접 관리하는 거죠. 그지?
소유자가 강한 지휘 통제력을 발휘하려면 지가 직접 관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자가관리, 자가관리를 다른 말로 뭐 직접 관리라고도 하잖아. 직접 관리. 그리고 뭐 기밀 유지에 뛰어나고, 그죠? 다만 이제 업무 행위에 안일함을 초래하기 쉽다.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서 업무의 업무의 타성화, 업무가 타성에 빠지기 쉽다는 거. 이게 자가관리의 가장 큰 단점이죠, 그죠? 요렇게도 이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이제 3방식에서 답을 요구하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자, 11, 12 뭐 다 똑같습니다. 12번 봐봐. 12번에 부동산 관리 방식의 장단점에 관한 쓸모로 옳은 것. 혼합 관리 방식은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가는 과도 기준 관리 방식이죠. 그리고 관리 업무와 관련된 분쟁의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책임 소재가 분명하려면 위탁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위탁 관리는 주택관리사 같은 전문가에 딱 맡겨버리는 거야. 그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 되죠. 책임서가 명확합니다. 위탁 관리는. 근데 자가 관리는 자가 관리가 아니고 혼합 관리. 혼합 관리는 그죠? 자가 관리하고 위탁 관리를 합친 거지. 그러니까 소유자하고 전문가가 같이 관리를 하니까 누구 책임인지를 밝힐 수가 없는 거야. 제일 큰 단점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나와 있어요. 모의고사 문제에. 혼합 관리의 가장 큰 단점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꼭 기억해. 이번 주 토요일 날 보게 될 거야. 그 다음에 2번에 위탁 관리 방식은 경영 합리화를 통해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 부동산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애호정신이 높다 그랬는데 앞에까지는 위탁 관리가 맞죠. 그러니까 전문가를 활용하면 경영이 합리화되고 비용이 오히려 절감되죠. 구석구석 딱 어디 관리해야 될지 알고 꼭 필요한 비용만을 지출하죠. 그러니까 비용 절감이 가능해. 근데 이제 가장 큰 단점이 뭐야? 비전문가가 하는 거잖아. 그죠? 자가 관리는 비전문가가 하는데 위탁 관리는 전문가가 하는 거지. 남에게 맡긴 거야. 그러니까 내 맘처럼 관리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설비에 대한 애착이 떨어진다. 보안 관리가 허술하다. 기밀 유지가 어렵다. 이런 게 이제 위탁 관리의 단점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후반부는 지금, 설비에 대한 애호정신이 높은 거는 자가 관리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2번은 또 뒷부분이 틀려 있고요. 3번에 자가 관리 방식은 입주자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거기까지는 자가 관리가 맞습니다. 그지? 근데 관리 업무의 타산을 방지할 수 있다. 이거는 위탁 관리를 해야지. 자가 관리를 하게 되면 내가 내 물건 너 관리하다 보니까 업무가 타성에 빠지기 쉽다. 이게 자가 관리의 가장 큰 단점이라. 근데 이걸 방지하려면 전문가에 맡기면 지는 지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탁 관리를 해야만 소유자가 자기 일에 충실하고 본업에 충실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업무가 타성에 빠지는 걸 방지하게 되는 거죠. 이 업무의 타성화가 방지되려면 위탁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외주 관리 방식. 외주 관리가 바로 위탁 관리죠.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 대형 빌딩 관리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 설비 등의 내용수를 인상시킬 수가 있겠죠. 전문가에게 맡겼으니까, 그지? 4번은 옳은 지문이겠고요. 5번에 자기 관리, 자가 관리는 전문적인 관리 인력의 이동이 심한 경우에 관리의 효율성이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다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전문적인 관리 인력의 이동이 심하다. 이 말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이런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위탁 관리의 단점이 되겠죠. 그죠? 위탁 관리를 하게 되면 이제 주택관리사가 이동이 쉽단 말이야. 요 아파트 단지 있다가 저 아파트 단지로 이동하고 막 이러면은 서로 뭐 이동이 잦다 보면 그죠? 쭉 하는 사람이 해와야 효율적인 관리가 되는데 그런 이제 비효율적인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겠죠. 이거는 위탁 관리의 단점이 되겠고요. 하여튼 꼭 기억해. 자가 관리는 단점이 업무가 타성에 빠지기 쉽다. 그 다음에 그 위탁 관리는 단점이 기밀 유지나 보안 관리가 허술하다. 설비에 대한 애착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혼합 관리의 단점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요 정도에서 이 단점들을 기억해 두는 게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 주 모의고사도 나와 있고 올해 시험에서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재작년에 나온 문제 중에 14번에 신탁, 이제 부동산 신탁. 우리 그 신탁은 어디에서 배웠노? 원래 이제 개발론에서 토지 개발 신탁하는 게 있죠. 민간 개발 방식이에요. 그죠? 토지 소유자가 직접 개발을 하는 자체 개발 사업이라든가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체 간에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지주 공동 사업이 있고 또 신탁에서 일정 기간 맡겨서 개발하는 토지 신탁도 있고 법인들끼리 조합을 결성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컨소시엄 구성 방식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거기서 우리 토지 신탁인 게 나왔지. 근데 원래 이 신탁은 18회부터 우리 시험에서 제외됐는데도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원래 신탁 자체는 18회 때 시험에 제외됐거든요. 이게 이제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갖다가 신탁에서 맡게 두면 자금 도피처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자금 도피처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신탁 재산은 노타치입니다. 누구도. 자금 도피처로 활용을 하고 또 뭐 기업에서 그죠? 뭐 좀 시장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기업이 도산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 뭐 이런 소리 들리지? 똑같은 거야. 지 먹을 거는 다 신탁해갖고 빼돌려 뿌거든요. 그럼 거기는 압류 같은 게 절대 금지가 되니까 재산을 도피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악용의 소지가 워낙 많아가지고 시험 범위에서 제외가 됐거든. 18회부터. 그랬는데 그런데도 매년 나와. 왜 매년 나옵니까 시험에? 시험 범위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우리 개발론에 토지 신탁하는 게 있잖아요. 민간 개발 방식에.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그 토지 신탁 그게 개발론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요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신탁 자체를 그냥 한 문제로 낸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이걸 처음 듣는다도 신탁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우리 민간개발에서 자체 개발 사업을 대표하는 지주 공동 사업을 대표하는 게 사업 수탁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업 수탁 방식하고 토지 신탁은 형식은 똑같아. 근데 세 가지 차이점이 있죠. 사업 수탁 방식은 소유권을 토지 소유자가 그대로 보유하면서 토지 소유자가 보유하니까 토지 소유자 명의로 등기가 돼 있지.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되면서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해요. 그렇게 해서 개발업자는 전적으로 개발에 관계되는 업무를 대행해주고 이익은 토지소유자에게 다 되돌려줘. 그리고 개발업자는 수수료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 소유권을 토지소유자가 보유한다. 그 다음에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 이게 사업 수탁 방식인데 토지 신탁은 신탁 기간 중에 소유권이 이전된다. 그럼 소유권이 신탁에서 이전됐으니까 등기가 신탁에서 명의로 돼 있죠. 그럼 사업 주체가 누가 돼?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신탁 회사가 사업 주체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개발에 필요한 개발 자금을 누가 조달? 신탁 회사가 조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되냐 이전되지 않느냐. 누구 명의로 개발이 되느냐? 자금을 누가 조달하냐. 여기서 세 가지 딱 차이점이 생기죠. 근데 신탁은 무조건 소유권이 이전돼야 신탁이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거는 신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관리 신탁이든 처분 신탁이든 뭐 분양 신탁 무슨 신탁이든 간에 소유권이 이전돼야 되는 건데요. 대부분 이 의미 속에 답이 있어. 자, 1번에 부동산 신탁에서 당사자는 소유자인 위탁자와 그 또 신탁 그 토지를 받아서 개발을 대해주는 수탁자하고 그리고 수익을 배당받는 수익자,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 3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원래 위탁자가 토지 소유자죠. 그리고 신탁에서가 수탁자고 그리고 수익을 받는 사람이 수익자인데 수익자는 위탁자인 토지 소유자가 대부분 수익자가 됩니다. 근데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요 3자 간의 신탁법의 기초를 두고 토지를 합법적으로 맡기는 게 부동산 신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소유권 관리, 건물 수선 및 유지, 임대차 관리 등 제반 부동산 관리 업무를 신탁회사가 받아서 대행해줘. 그럼 그 관리 업무를 대행하니까 관리 신탁이죠. 용어 속에 답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3번은 처분 신탁은 처분 방법이나 절차가 까다로운 부동산에 대한 처분 업무나 처분 완료 시까지의 업무 이걸 수행하는 거. 이게 말 그대로 처분 신탁. 관리를 전적으로 대행해주면 관리 신탁, 처분까지를 대행하면 처분 신탁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5번에 또 분양 신탁 관리, 분양 신탁 이거는 이제 상가 등 건축물 분양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에게 사업 부지의 신탁과 분양에 따른 자관리 업무, 분양에 관한 업무를 부담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분양 신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관리 신탁에 의하는 경우 법률상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없이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처분 신탁이나 분양 신탁은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관리 신탁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느냐? 아니다. 이 말이다. 소유권의 이전 없이가 아니고 신탁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신탁 기간 동안 형식적인데도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간다는 거죠. 다만 이제 사실상 소유권 이전은 아니고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이죠. 그죠? 그래서 세법에서 양도로는 보지 않아.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형식적인 해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 신탁의 가장 중요한 특징 아닙니까? 근데 소유권의 이전 없이 그래서 그 틀렸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것은 신탁 행위가 될 수가 없어요. 신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소유권 이전이죠. 그것만 알아도 4번이 틀렸다는 건 당연히 알겠죠. 이게 뭐 분양 신탁이 뭐고 처분 신탁이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상식적인 실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겠네. 그죠? 우리 다 배운 범위 내에서 나온 거야 이것도. 또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안 배운 거 나왔다 개새끼 이런 것도 안 가르치고 막 이런다니까 시험이 끝나고.
자기는 이상한 거 찍어놓고 신탁은 얼마나 내가 얘기 많이 했을까. 형식적인 소유권이 잊어낸다. 이 신탁이 제일 중요한 특징인데 안 배우기는 뭘 안 배웠노? 지가 모르는 거지. 이해를 못한 거지. 그죠? 시험 끝나고 막 안 배웠다. 막 하나도 안 배운 건 아딱하고 막 이런 소리 해라. 막 가정방문 가서 막 폐지 붙거든. 그냥 막. 안 배운 거 없어요. 내가 이해를 못한 거지. 예? 공부가 안 되면, 그죠? 그래요. 과목별로 선생님들도 다 수업하는 특징이 있고 그렇거든요. 또 말이 좀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또 분량이 많다 보면 말을 천천히 하고 싶어도 진도를 못 건네. 나도 천천히 하고요. 한 문제를 10분 동안 풀어주고 이러면 참 좋겠지. 그럴 수가 없어요. 나가야 될 분량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좀 빨리 해야 되고 막 다급하다니까 선생님도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또 저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또 그죠? 또 적어가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내는 참 천사 아닙니까 내가 그지? 근데 분필 한 번 안 잡는 선생님도 있어요. 진짜 뭐 문제 풀 때는 그냥 문제만 쭉 보고 뭐 답만 불러주는 선생님도 있고 별의별 선생님이 다 있다니까. 지가 좀 잘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그죠? 2시간 수업할 걸 이틀 하는 사람도 있고 지 못하는 건 4시간 수업해야 될 걸 30분에 끝내보는 선생님도 있고 별의별 선생님이 다 있다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 얘기할 겁니까? 선생마다 다 수준이 다르고 그런데 수업 방식이나 스킬이 다르잖아요. 획일적으로 어떻게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적응해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처럼 나 가슴 아프다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원장 수업도 모르겠어요. 나 못 알아듣겠어요. 지가 공부를 안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지. 딴 사람 왜 다 알아듣는데 지만 못 알아듣는다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공부가 된 사람은 다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말이 빨라도 다 알아듣고 공부가 안 되면 못 알아듣는 거지. 해봐라 왜 못 알아듣는지. 남 핑계로는 되지 말고 아이고 아직까지 내가 공부가 부족하구나 이런 좀 내 탓입니다 이런 거죠. 성당 좀 나갔어요. 성당에 좀 시험 떨어지면 전부 남 탓하고 이러지 마라 좀. 그죠? 얼마나 다 스님들이 그래도 여러분 합격기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제 마음하고 다른 거는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도 원장이고 하니까 물론 내가 딴 학원에 가서 우리 수강생처럼 안 하냐? 아닙니다. 나는 어느 학원에 가도 똑같이 합니다. 우리 수강생한테 하듯이. 다만 이제 마음적으로 그죠? 애착은 우리 수강생한테 훨씬 더 가겠죠, 당연히. 한 개라도 더 해주고 싶고 그런 건 있죠. 근데 마음에 다 그렇지만 다른 학원에 가서도 내가 우리 수강생하고 달리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내가 나쁜 놈이지. 안 그래요? 똑같이 합니다. 근데 그 다른 선생님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학원에 와서도 똑같이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에게 똑같이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뭐 여러분을 떨어지도록 수업하는 선생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 좀 적응을 하고 아직 내가 공부가 부족하거나 이렇게 좀 겸허한 자세로 좀 받아들이고 좀 해봐요. 안 하려면 말해라. 아이고 답도 아무도 안 하네. 싫다는 말이네. 그지? 16번 임대차 관리 이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임대로 지을 방법이 조임대차, 순임대차, 비율임대차 세 가지가 있죠. 자, 1번에 비율임대차는 기본 임대료에 매출 수익에 따른 추가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법이죠. 근데 주거용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상업용, 주로 매장용 부동산에 적용되는 게 비율임대차가 되어 있고요. 2번에 주거용 부동산은 세금, 보험료, 유지관리비 등의 운영경비를 합하여 임대료를 지불하는 수임대차 방식이 일반적이 아니고 수임대차는 어디에 적용되는 거야 이거는 공업용 부동산에 적용되는 게 순임대차고요. 주거용에 적용되는 거는 아까 조임대차 여기 있네 그지? 모든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임대차가 주거용 그리고 수임대차가 공업용에 적용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업용 부동산의 경우 기존 임차인들 간의 연대성이 임차인 선정 기준이 된다가 아니고요. 이제 주거용은 임차인을 선정할 때 이웃 주민과 얼마나 유대가 되고 연대할 수 있는가. 연대성, 요 유대성이 임차인을 선정하는 기준이라. 근데 공업용은 적합성이라 임차인을 선정하는 기준이 사무실 용도가 적합한가. 이 적합성이 공업용 부동산에서 임차인을 선정하는 기준. 그 다음에 상업용은 뭘까요? 매출이 커야 되겠지, 그지? 수익성, 그러니까 가능 매상고, 이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가능 매상고가 임차인을 선정한 기준이 되죠. 그리고 네 번째, 임차인에게 운영경비를 제외한 순수한 임대료만을 지불하는 방식이 주로 공업용 부동산에 적용된다. 그렇죠. 이 경비를 제외한 순수한 임대료만 지불하는 방식이 뭐죠? 순임대차죠. 그 순임대차가 바로 공업용에 적용되는 방식이죠. 그리고 5번에 임차인의 임차 목적에 따른 활동과 대상 부동산의 적합성이 임차인 선정 기준이 된다. 이 적합성은 공업용 부동산이 매장용이 아니고 공업용 부동산에서는 공장은 이제
임차인 선정 기준이 적합성, 주거용은 유대성, 연대성, 그리고 상업용, 매장용은 가능 매상고, 수익성이 되겠습니다. 임차인 선정 기준이. 참고로 뭐 알아두면 좋겠고, 최근에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온 게 요 비율 임대차.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 임대료를 제껴놓고 매출의 일정 비율에 한해서 추가로 임대료를 더 지불하는 게 비율 임대차죠. 여기서 이제 임대료 계산하는 거. 이게 이제 두 번 나왔단 말이야. 근데 지금 18번이 작년 문제죠. 18번 문제가죠. 31회 작년 기출 문제죠. 이런 거는 풀면 절대 안 됩니다. 풀면 안 되고. 풀어봐야 1분 만에 죽어도 답 못 찾아요. 유추해서 풀면은 몰라 한 2, 3분 정도 하면은 풀 수는 있겠죠. 근데 허비하는 거니까 풀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나올 가능성도 없어요. 이게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나와서 지금 비율 임대차가. 근데 19번처럼 작년 문제 정도는 풀 수는 있는데 19번부터 한번 봐봐. A에서는 분양면적 500제곱미터의 매장을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면 기본 임대료만 부담을 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을 초과하면 일정 임대료를 추가로 임대료로 더 내요. 이게 이제 비율 임대차라. 근데 1년 동안 A 회사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 임대료가 얼마가 되느냐를 계산해봐라. 지금 예상 매출이 자 제곱 예상 매출이 먼저 예상 매출부터 계산을 해야 되겠죠. 예상 매출이 얼마야? 분양 면적이 얼마라 그랬죠? 500제곱미터인데, 그지? 제곱미터당 얼마라 그랬노? 20만 원이라고 했네? 20만 원. 그러면 연간 예상되는 매출이 1억이 지금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손익분기점 매출은 5천만 원이고, 기본 임대료는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5천만 원이라. 이게 5천만 원인데, 그럼 예상 매출이 1억이면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이 얼마라는 겁니까? 역시 5천이죠. 손익분기점 매출이 5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연간 예상 매출이 1억이면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도 5천이 되겠죠. 그런데 요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10%로 임대료를 더 준다 그랬지. 여기 요 5천만 원에 대해서는 10%만큼 임대료를 더 지불한다 이 말이야. 그럼 10%면 5천에 10%면 얼마고? 500만 원이죠. 근데 지금 기본 임대료는 얼마가 나와 있어요? 기본 임대료가 그게 얼마고 지금? 기본 임대료는 제곱미터당 6만 원이라 그랬는데 분양 면적이 몇 제곱미터라? 500제곱미터 아닙니까? 근데 분양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 6만 원이라 그랬죠, 제곱미터당. 그러면 3천만 원이 이게 기본 임대료가 되겠죠? 기본 임대료가 제곱미터당 6만 원인데 분양 면적이 500이니까 그럼 기본 임대료가 3천 아니야? 근데 기본 임대료를 초과하는 추가 임대료가 또 있죠. 손익분기점 매출을 초과하는 매출에 대해서 10% 추가로 준다 그랬지. 그 10%가 500이니까 이 두 개를 합친 거네. 그럼 3,600만 원이 올해 임대료가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아니 3,500만 원이야. 그지? 3,500, 3,500만 원. 그지? 요 정도 수준 같으면 좀 그래도 뭐 별로 안 들어오니까 그죠? 유추하면 충분히 풀 수 있잖아 이거는. 근데 18번 18 이거는 풀면 안 돼. 이게 작년 문제인데 이런 거는 문제를 내서도 안 되고 이 도둑놈. 이 문제는 여러분 풀려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풀지 말라는 건데 아마 발상전화를 해서 풀더라도 2분 이상은 안 가겠나 싶어. 내가 풀어는 드렸는데 실제 시험에 나오면 이런 건 그냥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도 나올 가능성이 없고 안 나옵니다. 이제 비율인 대체 이런 게 뭐 중요하다고 이걸 몇 년씩 냅니까? 이제 두 번 울거먹어도 이것도 많이 울거먹은 거다. 자, 임차인 A는 18번 풀어는 줘야지 내가. 임차인 A는 작년 1년 동안 분양면적 1000제곱미터의 매장을 비율임대차 방식으로 임차를 했어요. 근데 계약 내용에 따르면 매출이 손익분기점 이하면 기본으로만 주고 이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면 일정 비율을 추가로 내. 근데 전년도 연 임대료가 총 5,500만 원이 지급이 됐어. 그럼 계약 내용에 따라서 계산을 할 때 손익분기점 매출이 얼마 되냐. 지금 손익분기점 매출을 주고 연 임대료가 얼마냐. 원래 연 임대료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년간 지불한 임대료가 5,500만 원일 때 손익분기점 매출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라 말이야. 아니? 연 임대료는 지금 5,500만 원을 지불한 겁니다. 근데 분양 면적이 얼마야? 1000제곱미터입니다. 1000제곱미터. 그런데 기본 임대료가 분양 면적 제곱당 5만 원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기본 임대료는 얼마야? 5천만 원이잖아. 기본 임대료가. 기본 임대료는 5천만 원이 나왔죠 벌써. 근데 작년에 5,500을 지불했으면 추가로 지불한 임대료가 얼마야? 추가 임대료가. 기본 임대료를 초과하는 추가 임대료가 500만 원을 지불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500만 원 추가 임대료는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에 대해서 지불하는 거죠. 근데 손익분기점 초과 매출 여기에 몇 프로를 지불한다 그랬어? 초과 매출에 대해서는 5% 지불한다 그랬잖아. 그죠? 손익분기점을 5% 아이가?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5% 임대료를 추가로 지불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손익분기점이 되는 매출이 얼마냐? 이걸 이제 계산해 보라 이 말이야. 근데 매출이 지금 제곱미터당 3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분양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1000제곱미터인데 제곱미터당 30만 원이다. 그러면 올해 매출 얼마고? 총 3억이라는 거야. 근데 3억인데 요 총 매출은 3억인데 요 중에 이제 손익분기점이 있겠고, 그죠? 손익분기점이 있겠고, 손익분기점 매출이 있고, 요 손익분기점 매출을 초과하는 매출도 있겠죠. 그죠? 요 초과 매출에 대해서 5%를 지불한다 그래서 그 5%가 얼마야? 500만 원이다 말이야. 그러면 요 500만 원은 X 곱하기 5% 아닙니까? 그지? 그럼 X는 얼마? 1억이 돼야 되겠지. 요 1억이 뭔데요?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이란 말이야.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 근데 총 매출이 지금 얼마? 3억이 나왔죠. 그 3억 중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게 1억이니까 손익분기점은 얼마? 2억이 손익분기점이 된다 이 말이지. 알겠죠? 근데 어렵습니다. 이 실제 그죠? 유추하기가 뭐 풀면 풀겠지만은 그죠? 2분 안에 아마 못 풀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요 유형 나오면 안 푸는 게 좋겠죠. 또 나올 가능성도 적습니다. 19번 정도는 여러분이 풀 수 있으니까 20번 문제가 19번하고 똑같으니까 복습하면서 20번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관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올해 예상되는 거는 관리는 그냥 이거야 무조건. 내용별 관리에서 이 3대 측면에서 관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고, 특히 주체별 관리에서 자가관리하고 위탁관리 요 3방식의 장단점을 구분하는 데서 여기서 한 문제를 예상하면 됩니다. 관리였고 개발론부터 칠판 좀 지우고 시작합시다. 수고했습니다.